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하는 것이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며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올 것이다. 마음의 안정과 고요, 그리고 평온함은 야망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들이 가능한 것이다. 작가나 화가, 음악가들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전원적 목가적 자연 풍경과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들만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란 어디서 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은 그것들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며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또 걱정은 하겠지만 걱정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낄 것이다. 두려움은 느낄 수 있지만 안전은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이나 희망은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을 것이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 남은 물은 버려버리는 것처럼 욕망도 충족돼 버리면 손에서 놓게 된다.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젊음과 자유조차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젊음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고 자유로울 때는 자유 그 자체의 의미가 없다. 그러나 경범죄로 파출소 철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순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즉시 느끼게 될 것이다. 인간들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졌을 때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는 것이며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향락과 쾌락에 대한 실감도 그것이 강할수록 감퇴될 것이며 습관이 되면 없는 것과 똑같아질 것이다. 그러다가 쾌락의 습관조차 끝나게 되면 괴로움만 남게 되어버린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어버리고 쾌락은 시간관념조차 없애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극단적인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싫어하며 피해만 왔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아 그저 아프지 않기만 바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생애 초반이나 전반부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행복에 대한 큰 갈망과 희망의 포부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생애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다소 사람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가 그처럼 갈망하던 사랑이나 행복, 야망들이 한낱 망상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생애 후반부에 가서도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생애 전반부에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바보일 것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강렬한 쾌락보다는 다만 고통이 없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아온 재난이나 불행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고 아프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면
당신은 이미 생애 후반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야, 뭔가 좋은 수가 있나 보다 하고 반가워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겪고 난 후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혹시 불길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하고 중얼거리곤 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슬픔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옛 이야기에 나오는 큰 바다뱀의 전설처럼 실제로 있는 것인지 상상인지 잘 구별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고귀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지금도 그런 우정을 갖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아주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가장 친하다고 믿고 있던 친구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에 관해서 은밀히 이야기한 말들을 들었다면 아마 나는 그 친구와 다시는 얼굴을 마주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허물 없는 우정이라고 믿고 있는 친구라도 참기 어려운 비난과 모욕적인 말들을 나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친구는 이런 말은 비밀이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붙일 것이다. 친구의 진실한 우정을 시험해 보려거든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불행을 하소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친구에게는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산을 앞두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냐고 제의할 때 바로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때 그 친구가 진실로 동정과 연민의 모습을 보인다거나 냉담한 태도로 돌변한다거나 관계없이 그 친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이미 저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라 로슈프코가 한 말이 입증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일종의 고소한 기쁨도 함께 느낀다.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일들 중 하나는 최근에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하여 듣게 되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의 하나일 것이다. 경쟁 상대의 이웃 국가가 큰 재난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겉으로는 위로를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한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감정이 개인인 친구 사이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마음 한 구석에서 야릇한 시기심과 부러움이 싹트게 되는 그런 심리가 바로 우정의 뒷면이다.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의 발걸음이 뜸해지게 되면 우정도 점차 멀어지게 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우정은 점차 추상적인 관념이 되어 갈 것이다. 이어서 둘 사이의 동정심 또한 사라질 것이다. 그 상황에서 친구는 서로 우정의 성실함을 내세우게 된다. 그러나 참으로 성실한 것은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적일 것이다. 누군가 당신의 친구가 되었다면 당신에게는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손을 내미는 또 하나의 청구서가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천하고 가련하여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추악한 존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사람을 적대시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들의 일생을 온통 투쟁 속에 걸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개성과 성격, 능력, 기질 혹은 용모를 뜯어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 우리들이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바꿀 수 있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싸워야 할 이유는 없다. 남들과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격들과 개성들을 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그들을 내가 바꿀 수 없을 경우에는 비난할 필요조차 없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의 흉악한 성격의 일면을 파악한 뒤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애써 모은 돈을 창 밖으로 내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남의 성격을 파악한 뒤에는 그 사람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기억해둔다면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을 믿어서 받는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은 지혜의 절반에 해당한다. 또한 아무것도 말하지 말 것이며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러나 이런 명언을 지켜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일까. 단 하루, 단 한 번뿐인 오늘이다.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며 2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착각하고는 한다. 내일 역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일 것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들은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여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하지 못했던 친구처럼 아쉽게 떠올리게 된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겠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린다. 특히 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만의 뛰어난 재능이란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말했지만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쾌락과 허영심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들이며 함께 어울려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 미움과 분노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것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애써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오른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합당한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 군자들의 사회에 살아야 제대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의 따뜻한 체온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햇빛이나 난로 곁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본능적인 충동과도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그런 사람이란 누구일까? 남자라면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일 것이고 여자라면 미모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일 것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는 친구들이 없을 것이다. 누가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조금 못생긴 여자들 곁에는 미인 친구들이 많을 수 있다. 특히 못생긴 여자가 지위나 신분이 높은 경우에는 더더욱 크게 환영을 받을 것이다. 남자 역시 머리가 뛰어난 천재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남자들은 좀 바보같이 보여야 하고 여자도 외모가 조금 떨어져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들은 비록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들일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사기는 쉽겠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도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그가 아주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운이 좋은 것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 한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열을 올리며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보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고 한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이 있을까?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보거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할 것이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넓게 보게 되면 욕망 또한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지게 될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게 되고 욕구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게 되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 또한 커지게 된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질투는 옛날부터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의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세네카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이를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가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 것인지도 의심해 봐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길 것이다. 세상에는 어디에서나 모든 것들에 들러붙어서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 무리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들어 있는 해충과도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들은 굳이 그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이중의 이점을 얻을 것이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점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일 것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를 것이다. 이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할 것이다. 사교란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되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비사교적인 사람이란 그런 사교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어내는 거의 모든 것의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